네, 안녕하세요. 1급으로 돌아온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저는 2급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1급까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강습 교육을 듣고 직접 공부해서 한 방에 합격을 따냈고요. 정말 해외 논문 자료까지 찾아보면서 공부했던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꼭 합격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강의 영상에서 사용할 자료는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찐정리라는 교재를 사용할 텐데요. 참고로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재와 진행 순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가장 작은 개념부터 점점 개념이 연결되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단어들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더라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재구성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나 복습 자료로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이 무료 강의들을 천천히 들어보시고 필기하는 시간도 줄이고 메모를 하거나 문제도 풀어보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요약집까지 필요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찐정리 교재를 구매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 링크는 댓글을 통해서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1강 소방관계 법령 파트 1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안전 관리 제도. 우리 같은 소방안전 관리자 왜 양성하는 거냐 하면 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하고 있고, 그렇게 도시가 굴러가려면 편리하긴 하지만 위험성도 지니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나 물질들을 계속 가공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 걸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범람하고 건축물들도 점점 높아지고 규모도 커지니까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도 대규모화 될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도시의 사람들이 자꾸 밀집하니까 그만큼 어떤 위험한 물질, 자원인 위험물도 많이 같이 쓰게 되고 건물도 커지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만큼 그 피해도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소방 인력이 투입되기 전에라도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서 우리 같은 관리자들을 통해 그렇게 피해가 커지기 전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생명과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소방안전 관리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작년 2021년 소방청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발화 요인이 뭔지 봤더니 다른 거 다 제껴두고 1위를 차지한 게 부주의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부주의에서 실수로 일어난 화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이러한 부주의를 줄이고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이러한 화재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통계가 2019년에도, 2020년에도, 2021년에도 부동의 1위가 부주의였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여전히 부주의와 같은 실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관리자들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에서 개개인 차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주요 발화 요인 부동의 1위는 부주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전기적인 요인 3위는 기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의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전년 대비 화재 건수와 인명 피해는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면에 재산 피해는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안전관리제도 설명했던 것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안전관리자들 양성해서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운영을 하니까 인명피해나 화재 건수는 줄일 수 있었는데 건물이 막 커지고 높아지고 그 안에 첨단 장비들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날아가는 재산 피해는 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관계 법령에서 크게 두 가지의 법을 다룰 건데, 첫째는 소방기본법이고요. 두 번째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법률이 있는데 얘를 편의상 설치유지법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소방기본법과 설치유지법으로 좀 나눠서 볼게요. 일단 소방기본법과 설치유지법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소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다들 안녕들 하시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안녕은 우리가 안부 물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소방기본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녕들 하시냐, 다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냐, 이렇게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소방기본법이다,
기본법이고요. 설치유지법은 뭐 안에 시설들을 막 설치했으면 그게 안전하게 설치가 됐는지, 그러고 나서도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포커스를 안전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설치유지법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본법은 안녕, 설치유지법은 안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소방관계법령이 갖는 목적 및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기 2번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전이라고 쓴 이 한 글자 때문에 얘가 틀린 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 기본적으로 안녕들 한지 묻는 거니까 안전이라고 말하면 오답이다. 이렇게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일 용어들인데 먼저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 불이 났을 때 뛰어가서 소방활동을 하는 뭐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보면 건축물, 차량,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이거 당연하죠. 그다음 산림, 산불 나면 불 끌어가죠. 산림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항구에 메어둔 선박과 선박 건조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묶어둔 배나 그 배를 만드는 구조물이 포함되는데 이때 다 만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바다에서 이미 항해하고 있는 선박에서 불이 나면 그거 끄겠다고 막 헬기 띄우고 뭐 하고 그럴 시간에 그냥 바다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구명보트 타고 빠져나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불이 나버리면 불 끄러 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에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과 선박을 짓는 건조 구조물만 해당되고 바다에 나가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 대상물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그 소방 시설이라는 게 뭔지 보면 3번에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를 소방시설이라고 한다. 이거 나중에 설비 파트에서 볼 건데 그냥 쉽게 아주 간단지게 말하면 우리 1번에 소방 대상물이 뭐 건축물, 차량, 뭐 선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을 끄는 옥내소화전이나 뭐 위에서 물 팡 터트리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 또는 뭐 불났다고 사이렌 울려주는 경보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숙박업소 같은 데 가면 벽에 완강기 이런 거 붙어 있죠. 그런 피난 구조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건축물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소방시설에는 무슨 설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외에도 비상구 또는 그 외의 소방 관련 시설들은 따로 소방시설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이런 것들은 따로 소방시설 등이라고 분류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정하는 그런 소방대상물들은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 제일 많이 보게 될 말이 5번에 관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방대상물이 건축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소유자, 건물주,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겠고 그 다음 관리자는 뭐 관리소장님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점유자는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 뭐 거기에 살거나 뭐 아니면 임대해서 사업장으로 쓰고 있거나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점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실제로 제가 봤던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관계인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회사의 직원으로 계신데 회사에서 시켜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대상물의 점유자로 있으면서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거나 뭐 아니면 내가 소유자, 그 건물주인데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유자나 소유자의 권한으로 관계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이 법률상으로 글자만 뜯어봤을 때 여기 관계인의 정의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면 소방 대상물이 되고 그 건축물에 뭐 소화 설비니 경보 설비니 이런 거 집어넣으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데 거기서도 우리 같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한다,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건물들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큰 범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정도는 아닌 아주 작은 건물이나 대상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대상물에서는 건물의 유지관리 같은 그런 업무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다른 특정 소방 대상물들도 수두룩 빽빽이니까 이 대상물에서의 책임은 누가 가진다? 관계인이 가진다. 그래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세 부류를 묶어서 관계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인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하면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만 포함이 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이 아니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6번의 소방대와 7번 소방대장 보겠습니다.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힌 3가지 구성원 말고 다른 건 포함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이러면 소방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 같은 사람으로 화재나 재난, 재해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러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피난층. 이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문 또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지상이라고 하면 1층을 생각하니까 1층으로 바로 통하는 문이 있는 곳 1층. 그 1층을 피난층이라고 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맞닿아 있는 지면의 높이가 달라서 이쪽 문으로 나가면 지하 1층이고 저쪽 문으로 나가면 지상 1층으로 통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종도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허허 벌판에 주차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주차를 한 층은 지하였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갯벌 쪽이랑 이어지는 또 다른 지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과 그 아래 지하층이 둘 다 지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건물들은 피난층이 2개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는데 이 피난층은 지상의 높이에 따라서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서 무창층 보겠습니다. 무창층은 딱 이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창문이 없다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드시죠? 비슷합니다. 지상층 중에서 개구부, 환기나 통풍이 되고 채광이 되는 창문이나 출입구 같은 걸 개구부라고 하는데 그러한 개구부가 그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무창층이라고 한대요. 밑에 그림 볼게요. 어떤 층이 있는데 그 층에 있는 창문이나 문 같은 개구부, 개구멍의 면적을 다 합쳐도 기껏해야 이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무창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을 두는 걸까요? 만약에 이런 층에서 불이 나면 창문이든 문이든 다 깨부수고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바닥 면적에 비해서 개구부의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버리면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채워 넣든지 아니면 좀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든지 해서 그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이렇게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창문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해서 무창층으로 분류를 해서 좀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해 지는 것도 모르고 쇼핑에 집중하게 하려고 바닥 면적은 대따 넓어서 사람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개구부, 창문은 별로 없죠. 해 지는 거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구부의 면적이 그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라는 기준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러한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서만 따진다는 거 체크. 지하에는 여러분 어차피 창문이 없죠. 그러니까 지하는 어차피 지하로 따로 분류를 할 거니까 창문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지상층 중에서만 따진다는 거.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서 따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무창층에서 개구부 그 개구멍 탈출할 수 있는 문이나 창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 기준이 밑에 2번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무창층에서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 밑에 그림 볼게요. 이런 무창층에서 개구부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불이 나면
이 창문 깨부수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통과할 걸 생각해서 이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그 개구부의 안짝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왜 창문의 크기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해야 된다 이렇게 정했을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개구부의 면적이 50제곱cm 이상이 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디자이너가 가로폭은 5cm로 하고 높이를 10cm로 해야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겠죠.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 허리둘레를 생각해서 배둘레 햄이어도 개구부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둥그렇게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이 창문 안짝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요게 한 타이어 휠 정도가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하도록 해야 하고 그 창문 틀을 짚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창문의 밑부분, 하단이 해당 층의 바닥에서부터 적어도 1.2m 이하 이내에는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부수고 밖으로 나갔을 때 낭떠러지거나 절벽이면 탈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창층의 개구부 바깥은 도로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해 있어야 한다. 왜냐면 소방차 같은 것도 출입해야 되니까 빈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 창문에는 창살이나 장애물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쉽게 부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것도 은근 문제로 잘 나오는 건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렴풋이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정확히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연결되는 업무들을 같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원의 설립 목적 1번, 2번 보시면 소방 및 안전관리 기술 또는 소방 종사자의 기술을 향상하려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게 포함이 되겠고 회원에게 기술을 지원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소방안전원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각종 서식이나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및 연구조사도 하고 회원에게 기술 지원도 했으면 안전원이 이런 일들 한다고 홍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행물 발간도 하고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들도 받아서 수행하고요. 다른 나라들이랑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국제협력도 진행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술 향상의 목적이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소방기술만 고수할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홍보하면서 알려야 그만큼 피해도 줄일 수 있으니까 국제협력도 진행한다.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도 다루겠지만 건축이라던가 위험물 이런 개념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같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무슨 소방안전관리 시설의 축조나 건축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또는 위험물 및 시설에 대한 허가, 승인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싸한 소리를 하면서 이게 업무가 맞게 틀리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면 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밑에 팁 칸에 써둔 것처럼 무슨 시설의 설립이나 위험물에 대한 허가, 승인 이런 것들은 안전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대상물의 구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규모나 조건에 따라서 특 1, 2, 3급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크고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특급이겠죠. 특급 대상물의 기준을 보면 아파트인 경우와 아파트가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를 제외하고 순수 지상으로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를 특급으로 분류한대요. 이때 높이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건축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한 층을 4m로 잡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기준으로 암기하시고 50층 아파트다 그러면 50층에다가 4m씩 곱하면 높이로는 200m 나오겠죠. 그래서 50층 이상의 아파트면 특급에 해당한다.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청약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신축 아파트 소식들을 좀 주워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50층이 되는 순간부터 특급으로 분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짓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뭔가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 지을 때 보시면 최고층 높이가 49층이 되도록 잡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49층인 아파트면 특급이 안 되고 1급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50층부터가 특급이다. 그리고 이때 이 50층이거나 또는 높이 200m라고 쓰여 있는데 만약에 50층이 안 되더라도 높이가 200m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도 특급에 해당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 밑줄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면 특급이다. 또는 30층이 안 되더라도 높이가 120m 이상이면 특급이다. 앞으로 정말 다양한 기준들을 보게 되실 텐데 소방안전관리자에서 지하를 포함하는 기준은 특급에서 아파트가 아닌 특상물의 경우 딱 요때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면 특급이고요. 층수도 높이도 아니고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도 특급으로 분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킨텍스 같은 건물, 아파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30층씩 된 높거나 이런 건물은 아니지만 그냥 면적이 됐다 넓어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죠. 그래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상물도 특급에 해당한다. 그 다음 특급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꽤나 큰 규모인 1급이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인 것과 아파트가 아닌 경우 나눠서 보면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를 제외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가 1급이 되고요.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면 1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는 기준들 중에 11층 이상인 경우 이런 게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11층 이상이면 1급으로 분류를 하니까 1급부터 특급에 이르는 애들은 규모가 좀 크니까 좀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부터가 1급 대상물이 된다. 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도 1급이 될 수 있고요.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도 1급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비교적 쪼매난 2, 3급이 남는데요. 여기서 가장 작은 3급의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보 올려주는 거 딱 요 정도만 하면 되는 이 자탐 설비, 바라는 게 자탐 설비밖에 없는 애들은 3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커서 뭐 불을 끄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뭐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같은 소화 작업을 하는 설비까지 들어가는 대상물은 최소 2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으로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이거나 지하구, 공동주택, 목조 건축물, 예를 들어서 뭐 나무로 만들어진 국보나 문화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2급으로 취급한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는 대상물의 조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300세대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보조자도 한 명씩 추가가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 초과되는 15,000세대마다 보조자를 한 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이게 교재상에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다른 소방 관련 시험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의 소방서에서 공시한 자료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이 300세대의 아파트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300세대가 되는 순간부터 보조자를 선임해서 두게 되고 여기서부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씩 계속 추가가 되니까 300세대부터 헤아려서 300, 300에 300이 해서 599세대까지가 300세대가 되고요. 600세대부터 899세대까지가 또 초과되는 3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부터 599세대까지가 보조자 1명, 600부터 899세대까지가 보조자 2명 이렇게 선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1230세대의 아파트에서 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가? 그러면 1230 나누기 300해서 나오는 값이 4.1이죠. 뭐 이때 0.1명, 0.7명 이런 건 없으니까 버리고 4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 표에서도 보면 1200세대부터 1499세대까지가 4명이니까 그 계산이 맞겠죠? 그래서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45,000제곱미터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45,000 나누기 15,000 해서 보조자를 3명 이상 선임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초과되는 기준마다 한 명씩 추가로 선임하는 거 말고 3번 항목을 보시면 이러한 시설에서는 보조자 그냥 한 명을 추가되는 거 없이 그냥 한 명을 선임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조자를 한 명 선임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 숙박시설의 경우에 그 바닥 면적의 합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할 경우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작은 모텔이나 여인숙 같은 곳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이 안 되면서 계속 상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곳은 굳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숙박시설의 경우 이렇게 제외 조건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의 7대 업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일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요. 그 해 말에
다음 해에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진행할지 이런 소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우리 건물의 시설은 뭐뭐가 있는지, 인원 현황이나 피난할 수 있는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시행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위소방대라고 해서 이 건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각각 역할을 맡아가지고 최대한 피난도 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이거를 소방안전관리자가 혼자 결정하진 않겠죠. 그 관계인들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이런 걸 회의를 거쳐서 자위소방대를 구성, 운영하고 교육도 한다. 그러면 이 자위소방대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멍하니 있을 순 없잖아요. 불이 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건물에서 가장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은 뭔지, 소화기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는지, 우리 집에 있는 애기들이나 할머니는 모시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건물의 소방시설이나 피난 방화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이 되고 그 밖에도 화기, 불을 취급하는 경우에 이런 화기 취급을 감독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리고 기타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러한 7대 업무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건물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그 관계인이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는 건데요. 위에서 말했던 것들 중에서 유지관리 업무,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나더라도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평소에 유지관리는 계속 꼭 해야 되니까 이러한 유지관리 업무랑 그 다음에 화기를 다룰 때 화기 취급에 감독을 하는 것까지는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관계인이 이 관계인의 선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요거를 아주 어렵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싶죠. 근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안 뽑는 건물에서는 그 관계인 선에서 적어도 이 정도 업무는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화기 취급 감독, 거기에 기타 소방 관련 업무들이 있으면 하는 거, 요런 정도, 요 정도는 이 관계인 선에서 해야 하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관계인이 소방계획서 작성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유지관리나 화기 취급 감독이 아닌 다른 업무들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지 관계인이 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관계인은 소방계획서 작성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유지관리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의 대행이라는 개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일부 업무를 대행을 맡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업무라는 게 방금 말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즉 유지관리 업무는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소방안전관리업에 등록한 자, 그러니까 무슨 소방 이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소방업체들 있죠. 그런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대신 해달라고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업체랑 계약해서 고용한 관계인은 이 업체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주는지 그걸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11층 이상, 이거 몇 급이었죠? 1급이었죠? 1급은 1급인데 대신에 연면적이 15,000제곱 미만이거나 또는 2, 3급 대상물만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1급 조건이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일 경우도 1급이었죠. 근데 이 업무 대행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1급은 업무 대행을 못하는 건데 키만 크고 덩치는 작은 1급, 그러니까 11층 이상은 되지만 연면적으로는 15,000도 안 되는 그런 1급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작은 2, 3급도 업무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특급은 업무 대행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떨까요? 15,000제곱미터에 못 미쳐야 미만이어야 업무 대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딱 15,000제곱미터면 이상에 해당하니까 업무 대행을 못하는 1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밑에 예시 문제는 복습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 1, 2, 3급이 있었으니까 그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도
특 1, 2, 3급이 있겠죠? 찐정리 1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표는 각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바로 선임까지는 못하지만 강습교육이 면제돼서 그냥 시험부터 바로 볼 수 있는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요건들을 정리해 둔 건데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표가 225페이지 뜯어보는 총정리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겠죠. 저희는 시간 관계상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찝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보고 뭐 자격수차 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등급별 요건이 뭐가 있는지 보면 먼저 큰 핵심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몇 년이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특급 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고요. 소방공무원 경력이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이면 2급, 1년이면 3급 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그리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 것이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10년이면 1급 안전관리자로는 바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특급에 지원하려고 하면 20년은 안 되니까 바로 선임까지는 안 되고요. 특급 시험 응시 자격까지만 주어진다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이런 기술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특급에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는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1급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또는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특급 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설비 또는 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없이 1급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만 5년, 7년이면 바로 선임까지는 안 되고 시험 응시 자격만 주어지죠. 그 외에는 뭐 특급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 수첩 받으면 바로 선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방금 특급에서는 설비 또는 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되 1급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까지 있어야 특급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소방설비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1급에 지원하면 경력 없이도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은 소방설비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자격으로는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2, 3급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이런 위험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사람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선임하는 게 아니라 위험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이미 선임이 되어 있어야 이 동시 조건을 갖춰야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험물만 적혀 있지만 뭐 고압가스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가스안전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리에 선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으로 내려올게요. 특급에서 1급 내려왔을 때랑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말했던 자격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2급에서는 바로 선임이 될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뭐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공사,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이런 자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경력 없이 2급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광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 조건이 1급에도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리게 만들어서 광산 자격을 가지고 광산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1급에서의 바로 선임 동시 조건은 위험물, 고압가스, 전기였으니까 이 광산 관리자는 2급에만 해당한다는 거 비교해서 같이 메모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바로 선임까지는 안 되지만 강습교육을 면제해줘서 시험부터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요건에는 뭐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뭐 학점을 이수하는 거 또는 의용소방대원이나 경찰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부터 볼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강습교육 있죠. 그런 강습교육을 수료했거나 또는 뭐 특 1, 2, 3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지금 22년 6월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1급과 2급에서 동시 조건이라고 했던 내용 있죠.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도 겸직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유효한데 이게 22년 12월이나 또는 내년부터는 겸직이 금지되도록 시행령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리고요. 해당 내용을 찾아보니까 특급과 1급만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2급까지도 겸직 금지가 적용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차후에 실제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면 아마 지금 동시 조건으로 외웠던 부분이 나중에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동시 조건까지도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시행령이 막 바뀌면서 이번에 22년 4월에서 5월쯤을 기점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재가 전면 개정이 됐었죠. 제가 딱 그쯤에 시험을 보게 돼서 이거 바뀌는 내용을 외워야 되나 버려야 되나 했는데 결국은 강습교재를 기준으로 실려있는 내용이면 시험에 그대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급 찐정리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반영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제가 영상 만들면서 이전에 개정 전 기준이랑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할 테니까 해당 법률 내용이 완전히 삭제가 돼서 반영되기 전까지는 모든 내용을 일단 암기하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꼭 안전원의 강습 교재도 같이 정독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공동소방안전관리가 무엇인지 볼 텐데 아래 네모 박스 1, 2, 3, 4번에 해당하는 형태의 대상물이 권원이 분리되어 있다면 소방서장 및 본부장의 지정하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 대상물의 조건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거나 지하가 해놓고서 지하 인공구조물에 상점이나 시설이 연속으로 접해있는 지하도 이거 지하상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지하가이거나 연면적이 5,000제곱 또는 5층 이상인 복합 건축물, 우리 주상복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건물의 용도가 상가 건물이면서 주거 용도이고 오피스텔이고 이런 식으로 용도가 여러 개인 건물을 복합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또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이거나 판매시설 중에서는 도소매시장 이러한 형태의 대상물에 권원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 대상물의 소유권이나 권리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서 그 권원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소방서장 및 본부장의 지정으로 공동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래 그림처럼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서 1층부터 3층까지는 대국민은행이 권한을 갖고 있고 4층부터 8층까지는 YP엔터테인먼트, 그층부터 11층까지는 고려스포츠회사 이런 식으로 이 대상물을 여러 사람이 논아먹고 있으면 이거 원래 원칙대로면 이 각각의 회사가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따로 고용을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고층 건축물의 특성을 가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야?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고 보니까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서로 미루느라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상물인데 그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면 소방서장 및 본부장이 쫙 보고서 여기는 그냥 한 명이 공동소방안전관리를 하세요.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세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어렵지는 않죠. 대신에 이러한 조건들이 공동소방안전관리에 지정될 수 있는 조건들이고 이때 그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외에도 소방서장 및 본부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하라고 지정하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19페이지에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선임할 때 언제부터 선임해야 되는지 그 기준일이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런 예들로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새로 뽑아야 하면 그 건물의 완공일이나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 되고 또는 기존의 관리자를 해임하면 그 해임한 날부터 기준을 잡는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날, 이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을 했으면 누구를 뽑았다고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는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선임은 30일 내, 신고는 14일 내에 한다. 그래서 아래쪽 실무교육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되면 2년 주기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밑에 다 항목이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나 봐요. 이거 나중에 개정판 낼 때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밑에 다 항목을 제목을 지워주시고 이 부분을 선임 연기 신청이라고 고쳐주세요. 이 선임 연기 신청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뭐 해임을 하면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뽑고 뭐 어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임을 하려고 했더니 그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이나 시험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임 일자를 조금만 밀어주세요 하고 선임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2, 3급만 가능하다는 거. 특급과 1급은 선임 연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1급부터를 고층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건물들은 관리자나 보조자 자리가 비어버리면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만큼 피해 규모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특급과 1급은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임연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비교적 좀 작은 2급과 3급만 선임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자격 취득하려고 강습교육도 신청했어요 이런 증거를 내야겠죠. 그래서 접수증이나 응시표 사본을 첨부해서 연기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니시는 건물에 혹시 이런 현황표가 붙어있는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그 선임된 소방대상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다 이렇게 현황표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현황표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니까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야 되니까 연락처도 명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선임이 되었는지 선임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거 전입신고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죠. 뭐 소방안전관리자 홍길동 2022년 몇 월 며칠부로 뭐 가나다라 빌딩에 소방안전관리자로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할 거를 현황표로 대신 붙여놓는 거니까 선임일자 들어가야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어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하니까 이 대상물의 명칭 그리고 이게 몇 급의 건물인지까지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뭐 이름 홍길동, 뭐 연락처는 010-1234-4567 2022년 몇 월 며칠부로 1급 대상물인 가나다라 빌딩에 소방안전관리자로 명받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현황표로 명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명시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죠.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이 아니라 이 건물의 등급,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을 명시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5가지 항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 교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방관계법령 파트가 워낙 내용이 많고 또 앞으로 남은 내용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이 남아서 첫 강부터 너무 늘어지게 공부하면 또 너무 지쳐버리니까 1강은 여기서 일단 일단락을 하기로 하고요. 남은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챕스랜드 소방안전관리자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고요. 교재 정어표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카페로도 놀러 오셔서 시험 정보도 받아보시고 추가 기출 예상 문제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